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지구상 어느 한 구석에 외부인이 보기엔 황당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죄악이라는 낙인을 찍기도 하는 풍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친형제 몇 명이 반드시 같은 여성을 아내로 맞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윤리가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시나요?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도덕적 잣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고 순수한 곳으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이라 부르는 티베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자극적인 겉모습을 걷어내고 여러분을 티베트의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이른바 놀라운 사실들 뒤에 어떤 생존의 논리와 신앙의 힘이 숨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맹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읽고 나면 이 설원 고언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 자신합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 일처다부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인터넷에는 티베트에 관한 소문이 넘쳐납니다. 남녀 관계가 문란하다느니 남자들의 천국이니 여자들의 지옥이니 하는 말들이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런 낙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일부 농목 지역, 특히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과 횡단 산맥의 깊은 협곡지대에서는 형제가 아내를 공유하는 일처다부제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매우 보편적인 혼인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남성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성을 모욕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치밀한 계산입니다. 티베트의 지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고도가 높고 산소가 희박하며 토지는 극도로 척박합니다. 그런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경작 가능한 땅 한 뼘은 금보다 귀합니다. 만약 한 가정에 아들이 셋 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나 서구권의 관습대로라면 자식들이 자라면 분가하고 각자 아내를 맞이하고 재산을 나눕니다. 그러면 원래도 얼마 없던 땅과 소와 양을 세 몫으로 쪼개야 하죠. 한번 쪼개지면 끝입니다. 그 쪼그라든 재산 한 조각으로는 눈보라 한 번, 가뭄 한 번에 가족 모두가 파산하고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가문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현지 사람들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가하지 않느냐고요? 큰아들이 아내를 맞으면 그 아내는 큰아들만의 부인이 아니라 둘째, 셋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한 아내를 두고 함께 자녀를 기르고 함께 그 온전한 땅을 경작하며 함께 소와 양떼를 돌봅니다. 이런 혼인제도 안에서 여성의 지위는 사실 매우 미묘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이 집안에서 여성은 절대적인 중심이자 집안의 어른입니다. 집안 살림의 열쇠를 손에 쥐고 가정 경제 전체를 관장하죠. 하지만 이것이 편한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시험대입니다. 성격이 제각각인 남편 셋 또는 넷을 상대해야 하니 이 아내는 얼마나 높은 감성 지능과 조율 능력을 갖춰야 할지 상상해보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특정 남편에게 특별히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그날 밤 아내가 특정 남편과 함께하기로 했다면 문 앞에 신호를 걸어둔다고 합니다. 신발 한 짝이나 특별한 장신구 같은 것을요.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해 다른 방이나 천막으로 가거나 스스로 들판으로 나가 가축을 돌보며 가정을 위해 일합니다. 이게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누가 낳은 아이든 형제들 모두가 자기 자식처럼 여깁니다. 아이들은 큰아버지를 첫째 아빠, 다른 형제들을 둘째 아빠, 셋째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희석되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노동력이 집중되다 보니
이런 가정은 일반적인 일부일처제 가정보다 더 풍족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죄악입니까? 이것은 극도로 결핍된 자원 앞에서 인류가 생명을 이어가고 고향을 지키기 위해 진화시켜온 생존의 지혜입니다. 거칠고 현대도시의 감각과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힘이 가득합니다. 혼인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외부인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이야기 천장 텐장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티베트의 천장은 시신을 세게 먹이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잔인하고 망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천장은 사실 티베트 문화에서 생명에 대한 가장 깊고 가장 자비로운 이해를 담고 있는 의식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인간의 몸은 하나의 껍데기일 뿐, 마치 옷 한 벌과 같다고 믿습니다. 생이 끝나면 영혼은 이미 떠나버렸고 남은 이 껍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을 굳이 땅에 묻어 썩게 하거나 재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땅은 너무나 단단합니다. 영구 동토층이 1년 내내 녹지 않아 땅을 파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고원의 생태 환경에서 시신은 잘 분해되지 않아 오히려 수원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장은요? 고원에는 나무가 귀해 목재는 소중한 연료입니다. 시신을 태우는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순환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천장입니다. 천장사는 현지어로 도등이라 불립니다. 이들은 신비롭고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이들입니다. 천장대는 의식을 거행하는 전용 장소로 보통 산중턱에 자리합니다. 천장사는 망자의 유해를 매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잔인한 훼손이 아니라 의례화된 분해 의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현지인들이 공행모, 콩흥모에 화신인 신성한 새로 여기는 독수리가 냄새를 맡고 나라와 하늘을 선회합니다. 유해 처리가 끝나면 천장사가 독수리를 불러 내려오게 합니다. 장족 사람들의 관념에서 독수리가 남김없이 깨끗하게 먹어치우면 망자가 살아생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영혼이 순조롭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남는 것이 있으면 가족들이 오히려 불안해하는데 망자의 죄업이 깊다는 신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정신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몸을 나눠 베푸는 것, 즉 사심 없이 보시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이기도 하죠. 자신의 껍데기로 배고픈 생명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저는 티베트에 있을 때 멀리서나마 천장대의 향연기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죽음에 대해 품는 두려움과 시신에 대한 집착이 그들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느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잔치로 생명순환의 일부로 바라봅니다. 이 초연함, 이 생사에 대한 담담한 태도야말로 천장의 진정한 정수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지만 역시 깜짝 놀랄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목욕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장족 사람들이 평생 3번만 목욕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1번, 결혼할 때 1번, 죽을 때 1번이라고요. 이 말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과거 특정 환경에서의 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도 합니다. 고원의 기후가 어떤지 생각해보세요. 연평균 기온이 낮고 바람이 세며 수자원이 풍부하다 해도 대부분 빙하 녹은 물이라 살을 내는 듯이 차갑습니다. 현대식 난방과 온수기가 없던 시절에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조금만 방심하면 감기와 고열이 찾아왔고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예전에는 그게 치명적인 폐부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유, 즉 버터도 있습니다. 장족 사람들이 수유를 피부에 바르는 걸 좋아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많은 분들이 그 냄새가 강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피부를 보호하는 막입니다. 고원의 자외선은 평지보다 몇 배나 강하고 바람은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수유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금세 갈라지고 헌대가 생깁니다. 두껍게 쌓인 기름과 흙의 혼합물은 사실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이자 피부 보호제입니다. 물론 지금은 생활 여건이 좋아지고 수도가 놓이고 태양열 온수기가 보급되면서 젊은 세대 장족 사람들도 우리처럼 매일 목욕합니다. 하지만 외딴 목축 지역에서는 노인 세대가 여전히 목욕을 거의 하지 않는 풍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도 불결함도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인류가 극한 환경에 적응해온 흔적입니다. 비록 얼굴에는 고온 홍조가, 몸에는 수유 냄새가 배어 있을지라도 그들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맑고 미소는 그 누구보다 환합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에서 제가 가장 깊은 충격을 받은 장면, 바로 신앙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 오체투지, 우테이더디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촨, 티베트 도로를 가보신 분이라면 혹은 다자이사 앞을 지나가 보신 분이라면 이런 분들을 반드시 보셨을 겁니다. 두꺼운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나무판을 끼고 이마에는 흙먼지가, 심지어 멍이 가득한 분들. 세 걸음에 한 번씩 온몸을 땅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분들이죠. 이 동작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두 손을 모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면 하늘에 대한 경배. 두 손을 모아 입 앞에 두면 말에 대한 경배.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두면 마음에 대한 경배를 뜻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곧게 뻗어 대지에 엎드리며 이마를 땅에 닿게 합니다. 일어서서 세 걸음 나아가고 다시 반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합니다.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 모래가 날려도 그렇게 한 길을 엎드리며 나아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킬로미터를요. 차를 타는 것도 걷는 것도 아니라 온몸으로 한 치 한 치 땅을 재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한 번은 길 위에서 혼자인 할머니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마른 양식 하나를 옆에 끼고 홀로 길을 걷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이고 내세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들의 관념에서 이번 생의 고난은 전생의 업장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되게 모은 돈을 아낌없이 사원에 보시하고 그것은 수유 등의 기름이 되고 불상의 근분이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허름하게 먹고 입어도 부처님께만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여기죠.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미신이니 세뇌당한 것이니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다자이사 광장에 서서 수백 수천 명이 일제히 같은 동작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몸이 돌바닥과 부딪히며 나는 그 스슥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소리는 어떤 교향곡보다 더 가슴을 울릴 겁니다. 전에 없던 에너지의 장이 느껴질 겁니다. 어떤 공리심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신앙, 그 자체가 느껴지는 겁니다. 집 한 채, 차 한 대, 돈 한 푼 때문에 모두가 불안에 떠는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티베트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은 참으로 동떨어져 보이면서도 그만큼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이란 눈앞의 현실만도 아니고 물질의 축적만도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것은 정신의 풍요로움이며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티베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디 가볍게 죄악이나 나쿠라는 말로 규정짓지 마세요. 형제가 한 아내를 두는 것은 척박한 땅 위에서 강하게 살아남기 위한 것이며 가족 단결의 창가입니다. 천장은 생사를 꿰뚫어 본 초연함이며 대자연에 대한 가장 완전한 귀환입니다.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은 고원의 가혹한 기후에 대한 신체적 적응입니다. 오체투지는 인간의 정신력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입니다. 티베트는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면 기이한 풍습만 보이고 편견을 품고 가면 미개함만 보입니다. 하지만 경애와 포용의 마음으로 간다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신앙을 위해, 사랑을 위해
인류가 내뿜는 가장 찬란한 빛이 보일 겁니다. 이게 어디 죄악의 땅입니까? 이곳은 분명히 인류 문명의 판 위에서 가장 강인하고 가장 깊은 퍼즐 조각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비밀을 지켜온 곳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직접 티베트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차 안에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 마을에 가서 앉아보세요. 수유차 한 잔 드셔보세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햇살이 구름을 뚫고 설산 위로 내리쏟아질 때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그 느낌을 직접 받아보세요. 그때가 되면 저처럼 진심으로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올 겁니다. 이 세상 정말 넓구나. 살아있다는 것 참 좋구나. 자, 오늘 티베트에 관한 이 놀라운 사실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티베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거나 마음 한편에 걸려있던 돌덩이를 내려놓게 해줬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더 많은 세상의 수수께끼와 다양한 인간 군상을 탐험하러 가봅시다.